20년 전 봄, 저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조사는 제게 새로운 도전이었죠.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며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로만 생각했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는 것. 그런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저는 그저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가정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조사 목록에 올라온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분이 혼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전처와의 사별 후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는 깊은 피로감이 익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두 아이의 엄마 역할까지 해내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10세와 11세 1살 차이의 두 딸은 정말 예쁜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쁘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그 무엇인가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의 기적. 며칠 후 업무차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장면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 뭉클했습니다. 두 아이가 손을 잡고 학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언니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동생은 언니를 의지하며 걷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걸음걸이에서 뭔가 아이들다운 천진함보다는 어른스러운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아빠 늦으면 어떡하지? 괜찮아,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멀리서 들린 그 대화 속에서 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잠깐 제 쪽을 바라본 두 아이의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순수함과 동시에 이른 성숙함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1세 언니의 눈빛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아직은 보호받고 싶어하는 아이라는 사실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10세 동생의 눈빛에서는 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느꼈을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제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감정.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업무상 만난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왜 유독 이 가정이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남는 것일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동정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아빠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 말이에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보호하고 싶다는 본능적인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었고 제 계획들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가정을 이루고 게다가 처음부터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죠. 그분도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림을 합친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신중하게 생각해보라는 조언들이 쏟아졌어요. 물론 모두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들이었지만 그럴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두 아이들의 눈빛을 본 순간부터 말이에요. 밤마다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우연히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트에서였어요. 장을 보고 있는 그분의 모습에서 여전히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지만 장바구니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해서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군요.
자신의 피로는 뒤로 한 채 오직 아이들을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몇 번의 만남과 데이트를 하면서 서서히 알아가던 중조심스러운 첫걸음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살림을 합치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변화였을 테니까요. 새로운 엄마 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는 건, 그것도 하루아침에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아이들도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고, 저 역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1세 언니는 처음에 많이 경계했어요. 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인지 저를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아서 좋아요. 어느 날 언니가 조용히 말했던 그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기다렸습니다. 10세 동생은 언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워낙 순수하고 밝은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도 때때로 보여주는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또 누군가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이에요. 두 아이 모두 피아노를 좋아했어요. 저도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던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연주하는 시간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연주한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였어요. 언니가 주선율을 담당하고 동생이 반주를, 저는 중간중간 화음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만의 루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다녀오면 함께 숙제를 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변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세 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동생만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도 치고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말썽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아이다운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10세 동생은 더욱 활발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언니 뒤에 숨어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신의 의견도 당당하게 표현하고 친구들과도 더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이 웃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어요.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면서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고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자주 웃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오늘 아이들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가끔 남편이 해주는 그런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특히 언니가 중학생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도 아닌데 왜 간섭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함께 극복해 나간 시간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고 아이들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어요. 아이들과 저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거든요.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야. 남편이 아이들에게 해준 그 말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었던 것 같아요. 언니의 고등학교 진학 세월이 흘러 언니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예술 계열로 진로를 정했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좋아했던 것이 음대 진학으로 이어진 거죠. 엄마, 나 음대 가고 싶어. 그때 언니가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몇 년간의 시간을 거쳐 이제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음대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레슨비도 많이 들고 콩쿠르 참가비, 악보 구입비 등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언니의 꿈을 지원했습니다. 동생도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언니와는 다른 성향의 아이였어요. 음악보다는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만의 재능이 있었어요. 그림을 정말 잘 그렸거든요.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도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구나 싶어서요. 엄마, 나중에 큰일 나면 내가 그림 팔아서 가족 먹여 살릴게. 동생이 농담조로 했던 그 말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매일 느꼈어요. 아이들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라고 소개해 주었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저를 엄마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 같았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언니가 대학교 2학년,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정기 검진을 받던 중에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가족 모두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가족에게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어요. 괜찮다,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남편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얼마나 충격받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결국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많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고 동생은 엄마, 괜찮아질 거야. 꼭 괜찮아질 거야. 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아이들을 선택한 것처럼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저를 선택해주고 있다는 것을요. 암치료는 정말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모자나 가발 없이는 나타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머리카락이 없어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동생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는 더욱 성숙해졌어요. 학교 다녀와서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동생을 챙겨주고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우리 가족의 역할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는 입장이 되었고 가족들이 저를 돌봐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은 직장일과 집안일, 그리고 저의 간병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끔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혹시 후회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했던 것들을 생각해봐.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차례야. 남편의 그 대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힘든 시기였지만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더욱 성장했어요. 언니는 음대에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돕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것들을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야 라고 말하면서요.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생이면서도 집에서는 작은 어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항암치료로 힘들어할 때 옆에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엄마, 이거 보고 기운내라고 말해주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의 선택이 지금 날 살린 것이에요? 아니면 혼자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의 그 선택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난 오늘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란 게 이렇게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거라는 걸 확인하고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고 있어요.